자, 두 번째 발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 곱하기 5. 너무 한명숙, 네. 한만호, 한은상, 한동수,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5명의 한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네. 자, 일단은 첫 번째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아시겠지만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2년 복역을 했어요. 2년이요? 2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추징금 9억. 9억. 그래서 지금 현재 9억을 계속해서 갚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를 하신 분인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그 남편분이 일산 쪽인가 어디에 전세금이 1억 5천짜리 전세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전세금도 검찰이 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징한다고. 야, 살려는 주셔야 돈을 갚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뭐 옥고도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정치권이랑은 좀 일정한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잘 놀라셨나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작이 됐던 게 한만호 씨. 네. 한만호 씨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당시에 일산 지역에 있었던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분양이 잘못되면서 부도가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검찰에서 이 한만호 씨에게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한명숙한테 돈을 줬다라고 증언을 해줘라 라고 겁박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3-2-3으로 가자 뭐 3번에 나눠서 줬는데 3억 뭐 2억 3억 이렇게 시나리오가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회사 내에서 다른 정치 자금이나 이런 뭐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그 구멍이 난 예산이 9억이래요. 9억. 9억이래요. 그 9억인데 또 이제 순서도 헷갈리고 하니까 입을 맞추기 위해서 3억짜리 3번을 줬다라는 걸로 이제 증언을 맞춥니다. 검찰하고. 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법정에 가서 이 내용을 뒤집습니다. 네. 그 뒤집고 결국은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뒤집은 걸 인정을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명숙 총리는 뭐 유죄 확정이 됐는데 이 한만호 씨가 그 교도소 안에서 회고록을 썼습니다. 비망록을 썼습니다. 네.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쭉 써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그 검찰이 어떻게 회유를 했고 겁박을 했고 또 내가 그래도 중견 건설사 대표였는데 한번 자기네 말대로 이렇게 증언해주고 그러면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고록을 썼는데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깜빵을. 그래서 그걸 압수해 갖고 가요. 그거를.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만호 씨 변호인이 계속 좀 노력을 해갖고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안 본 것 같아요. 그 회고록을. 안 보죠. 그래서 이미 이제 결론이 난 어쨌든 거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그 한만호 씨의 회고 비망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입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도를 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뭐 그냥 부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일개 그 사람의 비망록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갖고 그냥 비망록 하나만 갖고서는 크게 사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보였는데 네. 자 이때 세 번째 한 씨가 등장합니다. 네. 이때 세 번째 한 씨는 한은상 씨예요. 네. 한은상 씨가 나도 검찰이 겁박했고 회유했고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그 뉴스타파에 제보를 해요. 미투를 하셨군요. 네. 나도 그래. 네. 나도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하십니다. 참고로 한만호 씨 변호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 한만호 씨 변호인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름 까도 되나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은상 씨는 광주교도소에 지금 있는데 그 안에서 제보를 한 겁니다. 네네. 그 내용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랑 일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일치를. 내용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회유했었고 겁박했었고 내 미국에 있는 아들까지 무슨 기업체 뭐 주식을 획득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검찰로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협조를 하다가 이분이 내가 갑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일식집에 전화를 조카한테 시켜서 50만 원 상당의 초밥 도시락을 싸오게 합니다. 카드로 긁은 다음에.
한 끼에. 그래서 검찰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대요. 네. 그리고 이게 기록이 카드 영수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조카가 검찰로 그 도시락을 갖고 온 날하고 이 한은상 씨가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들어간 날이 일치해 버리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불겠다라고 하고 나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라고 하니 검찰이 법정에 세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은상 씨는 그래도 광주교도소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2000년대 뭐 2013년 막 이런데 아직도 복역 중입니다. 미운 털이 박혔겠네. 그 이후에 검찰이 빡친 거죠. 네. 검찰이 빡쳐서 여죄를 묻겠다 하면서 6년짜리로 복역 중이었는데 6년을 또 얹고 거기 2년을 또 얹어갖고 현재 아직까지도 광주교도소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상대 쪽 변호인이 검찰 출신인데 그 변호인이 고소를 해갖고 또 문제가 생기고 네. 뭐 이렇게 사건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지금 왜 심경의 변화가 일어서 지금 이러냐? 그분 말씀에 의하면 공수처가 탄생할 거고 그리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점쳐지는 입장에서는 네. 내가 발언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언을 시작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한은상 씨 얘기에 의하면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였던 분이 피해를 당한 거니 민주당이 나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황모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세 번째 한 씨까지가 나왔어요. 네. 자, 네 번째 한 씨가 등장합니다. 자, 네 번째 한 씨는 한동수라는 분이에요. 네. 놀랬죠? 네. 한통에서 놀랐습니다. 네. 한동수 씨는 누구냐?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아, 네. 자, 대검 감찰부장은 훌륭하신 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그 내부에서 감찰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정도의 글을 얼마 전에 쓰셨어요. 페북에 우리 또 진석사와 달리 페북에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보다 못해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 안쪽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글을 쓰셨는데 뭐 감찰이 왜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두 번째 항목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관계부서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불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을 따옴표입니다.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 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써서 현재 한명숙 사건이 그냥 편의상 한명숙 사건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한명숙 사건이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날립니다. 네. 자, 근데 왜 감찰부장이 갑자기 이 글을 썼을까라는 시기를 보니 이 사건을 다른 곳에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고 믿고 싶다가 저는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그 원래 그 영어도 맨 마지막에 but in vain 딱 나오잖아요. 자, 되게 웃긴 사안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 지금 이 한명숙 사건이 진실로 드러나면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 시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형사사건 시효가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처음에 조사를 안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징계 시효가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 내부에서 비리가 있는 검찰을 징계하는 뭐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규정이 그 징계 시효가 형사사건 그 시효보다 짧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처음에 내놨던 얘기는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 근데 형사 시효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형사 시효가 남아 있으면 계속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감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니
이 사건이 인권감독관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권감독관은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 가장 끝발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 인권감독관으로 만약에 발령이 나면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런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꿀보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 그분이 이제 이쪽에서 수사를 할 테니 다 관련 자료를 감찰부 보고 관련 자료를 이관해라. 지금 검찰에서 지금 그러고 감찰부 있습니다. 그 높은 데다가 네, 달라고. 네. 그런데 감찰부도 어차피 검찰이니까 네. 그냥 어차피 짝짝꿍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저도 했어요. 검사 출신이 아니라면서요. 네. 작년에 임명이 됐는데 감찰부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검찰 내부의 인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아마 다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감찰부가 실제로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인권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자리 늘려서 네. 서로 그냥 윈윈. 다 윈윈입니다. 형님 알았어 내가 한번 쏠게. 아이 진짜. 알지. 아이고 형님 이따 저녁에 네. 자 이런 자리였다라는 오명이 좀 있는데 이게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으로 간 거예요. 윤모 씨한테 뒤어서 그랬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감찰부장은 올곧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찰부에 있는 검사들이 만약에 올곧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올 1월에 청와대에서 감찰 반원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했대요. 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욱하셨겠지. 뭐 욱해갖고 했을 확률이 욱하셨겠죠? 높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찰 반원들도 굉장히 올곧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랍니다. 네네. 그랬더니 공교롭게 감찰에서 뭐가 사건을 맡기만 하면 힘을 빼려고 그냥. 그러면 이 사건이 갑자기 조사를 하지 않던 사건이 인권부로 배당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한 씨가 등장합니다. 난 이제부터 조용히 하겠소. 예, 5번째 한 씨가 등장을 하는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NLA라고 하는 방송사 기자와 채널 A겠죠. 채널 A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채널 A라고 하는 방송사와 우리 모 검사. 네. 모 검사인데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던데.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 부장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거는 추미애 장관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하고의 어떤 검언유착의 의혹이 드러났죠. 그것도 감찰부에서 감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감찰부에서 이거를 감찰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건이 인권감독관에게 넘어갑니다. 또요. 네, 이게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먼저. 근데 그 당시에 인권감독관은요 조사 권한이 없답니다. 왜요? 조사 권한이 없대요. 인권의 침해가 되면은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죄소자를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거나 그랬으면 그럼 수사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 딱히 뭐 할 만한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그걸 인권부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뭉개는 거죠. 이미 그래서 채널 A 건을 한번 뭉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뭉개 보니까 좋아.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이거 쉽다 야. 이렇게 한 이런 거죠. 방법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한 번 뭉개려는 시도가 보이니 네. 이제는 뭘 한 거냐면 어쩔 수 없이 페북에 글을 쓴 거죠. 사심 없이 보는 걸로 믿고 싶다. 뭐 이런. 역시 마크 주커버그가 큰일 하셨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근데 언론 지형을 보시면 언론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네. 항명하고 있다. 혹은 뭐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불현듯 오늘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그동안 잠잠하셨던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댓글 잘 안 읽는데 네. 댓글에서도 아니 추장관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죠. 이렇게 추장관을 찾아 쌓더라고요. 다 뜸들인 겁니다, 여러분. 몸값 높이기입니다. 네네네. 자, 오늘 2시간 전 뉴스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 수사 의혹을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느냐를 놓고 나타난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시정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와 검찰 전체가 약간 다이다이 뜨고 있는 모양새에서 감찰부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죠. 그렇네요. 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건들이 연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추 장관의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법사위를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거거든요. 연결되네요. 그럼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네. 않습니까? 마치 짠 것처럼. 마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러야 된다라고 봐요. 불러서 따질 건 따져야지. 지금 계속해서 사건을 뭉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 드렸던 광주교도소의 한은상 씨는 네. 대검 감찰부나 혹은 나중에 생길 공수처 아니고 다른 검찰의 수사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의 검찰을 경험해 보니 그분이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인권부가 오면 뭉개는 거다. 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까지 나서서 이거는 계속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힘 싣고 있는 모양새니 거기다가 감찰부에선 정확하게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여론이 모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절차도 절차고 뭐 네. 법적인 것도 그렇지만 하지만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제자로 드디어 뭐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갔어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의 어제자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당하자 검찰 수사 정당성 깊은 우려. 이게 한동훈 아니 이제서야 압수당했어요? 그렇죠. 약정이 남아 있었나 봐요. 야 약정은 끝난 다음에 바꾸자. 약정이 네, 남아 이렇게 된 있어서 일단 약정 끝나고 전화기 바꾸는 데까지 시간을 좀 벌어준 다음에 이제 약정이 끝난 다음에 셀폰으로 했나 봐요. 그런 꿈을 꾼 거죠 우리가. 네.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가 시작되고 이거 문객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확한 워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저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좌시하지 않겠다 그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이제 근거 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명예훼손 고발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사 쓸 때 내 기사 제대로 안 쓰면 너네 큰일 난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간 그렇죠. 큰 호통을 들을 것이야.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참 이 대단한 게 뭐냐면 뭐 사람이 뭐 나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한동훈 우리 검사님이 73년생입니다. 아유, 뭐,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모진 세상 걸을 생각보다는 연배가 아래다라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중요한 건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그리고 한은상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명숙 총리는 뭐 진영 논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통합당 사람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민주당 당대표였었고 대한민국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누명을 쓰면서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야 검찰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어유 순화하셨네요. 순간 이게 재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 모양이 메시지, 바뀌는 게 막 보여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은 여론이 제대로 환기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우리 기치 지금 혁명 정부 하에 있는 혁명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혁명 정부와 혁명 의회가 이렇게 적폐 세력과 잘못된 세력들을 이렇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정부가 있었나, 신사적으로 대하는 의회가 있었나라는 반문이 들 정도거든요. 이제는 혁명 정부, 혁명 의회답게 적폐 세력들을 혁명적으로 한번 발본색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씨 일가의 한씨 패밀리의 발제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